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희 문학TV 소설 나는 이렇게 쓴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소설의 다양한 시점 중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설에서 시점은 서술자 시선이 카메라 렌즈라고 봤을 때 그 렌즈가 작품 전체를 바라보는 카메라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 즉 서술자가 어느 위치에서 들려주는가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물고기처럼 담긴 이런 수족관이 있다고 쳤을 때 그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는 그 수족관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야기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야기 밖에서 객관적으로 그 이야기를 거리를 두고 보고 서술을 하게 되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자는 밖에 있는 게 정확한 위치예요. 밖에서 카메라를 수족관을 향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은 소설 밖에서 소설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의 시점이라고 보기도 해요. 3인칭이니까 명칭은 그 또는 그녀 또는 소년은 소년은 또는 명희는 영선은 민철은 그들은 이런 정도의 명칭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외부에서 관찰하는 시점이다 했으니까 소설에 직접 끼어들지 않죠. 스토리에 영향을 주지 않죠. 서술자가 수족관 속으로 첨벙첨벙 젖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물 밖에서, 이야기 밖에서 그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카메라를 이동시키면서 보여주는 거죠. 일전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서술자이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였죠. 주관적이었던 거죠. 주인공이 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어땠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도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었죠. 주인공은 따로 있지만 서술자인 내가 그 주인공과 유사한 거리에서 같이 이야기 속에 하나의 인물로서 진행되면서 이야기를 그 주인공을 그려주는 거죠. 전달해 주는 거죠. 근거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때 1인칭 관찰자 나는 소설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면서 주인공에 대해서 들려준 건데 그때도 관찰자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심리를 정확히 다 단정 지을 수 없었죠. 추측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한 듯 왜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렇게 추측성의 문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 외에 다양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서술자가 요소를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여기도 비쳤다가 예를 들어서 소년과 소녀다 하면 소년 쪽도 비쳤다가 소녀 쪽도 비쳤다가 소년의 가족 비쳤다가 다양하게 비추게 되는 거죠. 그 분량이 다양하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다뤄져야 될 각도가 많아지는 거죠. 이때 규칙이 또 있죠.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도 3인칭 관찰자 시점 역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갈등에 대한 디테일한 요소, 원인을 드러내놓고 확정 지을 수 없어요. 다만 관찰하는 것 뿐이에요. 관찰해서 들려주기 때문에 모든 인물의 심리 상태나 정의 또는 어떤 원인을 다 확정 지을 수 없다. 다 추측성일 뿐이고 그 외형적인 묘사, 인물의 행동 또는 눈빛 또는 태도 또는 어투 그런 것들을 묘사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취합해서 독자가 추측하고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자가 더 개입하려는 본능을
깨워주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까? 또는 이 사건이 여기서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독자가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어요. 뭐 장점이냐 단점이냐라고 굳이 나눌 것까지는 없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과 다양한 등장인물의 마음을 정확히 모른다. 심리를 모른다. 다만 외형적으로 느껴지는 것만 묘사해서 독자에게 전달해 줄 뿐이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뭐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끼어들지 않아요. 이야기 속에. 다만 디테일한 그런 인과관계를 만들어서 저들이 지금 왜 다투는지 알겠다. 이렇게 추측을 독자가 할 수 있도록 따라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물들의 외적 움직임과 표정 또는 행동 또는 그런 짜임을 객관적이고 매우 정교하게 연결시켜야만 독자가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다 보여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안 보여줘도 안 되는 그런 상태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이해한 독자는 소설 속 사건과 인물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하면서 몰입을 하고 본인이 이야기를 다양한 상상력을 가미하면서 소설에 몰입하게 되죠. 그것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의 매력입니다. 독자가 인물과 갈등에 대해 궁금증을 계속 유발시키면서 끌고 가게 되죠. 이들은 왜 싸운 거지? 독자는 궁금하게 됩니다. 이들은 왜 싸운 거야? 이쯤에서? 싸울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또는 대체 뭔 일이, 무엇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지? 이들이? 이런 궁금증을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그들의 모든 인물들의 내면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추측은 가능하다. 그렇게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추측을 독자가 하면서 본인이 알아내기 위해서 더 소설 속에 강하게 몰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된다는 거죠. 그 작가는 3인칭 관찰 시점에서는 말을 다 해줄 듯 하면서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스토리의 외형만 보여주면서 독자를 끌고 가죠. 이것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의 매력입니다. 3인칭 관찰자, 즉 서술자는 소설, 스토리 밖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 본연의 스토리에 관여하지 않아요. 왜냐? 이야기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소설 속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서술자가. 그러면 스토리의 참견이나 개입이 전혀 차단되게 되죠. 그래서 소설 전달이 어떻게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런 위치에 있게 돼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경우도 3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알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그 인물을 지칭할 때 그는 또는 그녀는 또는 소녀는 또는 소년은 또는 명의는 영서는 그녀는 그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관찰자 시점의 특징 3인칭 관찰자 뭐죠? 인물의 내면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없다. 다만 뭐뭐한 듯 무슨 일인지 왜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런 추측은 가능하다. 그럼 문장을 보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구나.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만큼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문장을 딱 봐도 알 수 있게. 자, 그러면 황순원의 소나기 여러분이 뭐 워낙 잘 아시죠? 소나기 보면 윤초시 댁도 이제 그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대화죠. 마지막 부분쯤 될 거예요. 윤초시 댁도 말이 아니요.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그런데 참 이번 기집애는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어.
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어? 자기가 죽거든 자기가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이렇게 끝나죠. 원래는 그 뒤에 한 4문장이 더 있었대요. 초고는. 근데 사족이다. 그래서 이제 뺐다고 하죠. 네. 어때요? 추측이죠. 그 엄마 아빠는 소년, 자신의 아들이 그 소녀, 아이와 그 냇가 개울 건너면서 소나기 맞으면서 그 흙 얼룩이 소년이 업어줌으로 인해서 소녀의 스웨터, 분홍색 스웨터에 옮겨 묻은 것을 모르잖아요. 예,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서술자도 모르는 그대로 전달만 해주죠. 아, 그때 우리 아들놈이 개 업고 건너면서 물이 들었다면서? 이런 얘기 못하죠. 못합니다. 예, 작가는 그 소설에서 거리가 있고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전달만, 외형적인 스토리만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것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의 문장의 특성입니다. 그럼 또 하나 볼까요? 최서혜 작가의 홍염에 보면 왜 그러시오? 그리고 경기말씨가 그저 남아있는, 여기서 그저라는 건 아직이죠. 아직 남아있는 문서방은 한 발로 마당을 밟고 한 발로 흙마루를 밟은 채 한 관청을 보았다. 그러죠. 그러면 그 상태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발은 마당에, 한 발은 흙마루에. 그것은 거의 엉거주춤 있는 상태인 거죠. 그 형태, 그 문서방의 태도를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얼른 다시 나왔던 곳으로 들어가려고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알게 되죠.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불렀으니까 그냥 얼른 듣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문서방이 마주하고 있는 인물은 그다지 크게 반갑거나 아는 친숙한 사이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물의 행동만 보여주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을. 그러면 독자가 추측하게 되죠. 별로 그다지 반가운 대상이거나 아주 흥미로운 사이는 아니구나. 왜요? 다리 걸쳐진 상태가 얼른 이쪽 볼일 보고 다시 돌아가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소설을 쓸 땐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그 규칙을 잘 지켜줘야만 여러분이 의도한 그 시점이 정확히 움직여지고 변화하지 않고 무너져 내리지 않고 문장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볼까요? 황순원의 목넘이 마을의 개라는 문장 속에 어떤 게 있냐면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느 해 봄철이었다. 이 목넘이 마을 서쪽 산 밑 갓난이네 집 옆 방앗간에 웬 개 한 마리가 언제 방아를 찧어보았는지 모르게 겨 아닌 뽀얀 먼지만이 앉은 풍구미를 혓바닥으로 핥고 있었다. 작지 않은 중암캐였다. 그리고 본신은 꽤 고운 흰 털이었을 것 같은. 지금은 황톤물이 들어 누루칙하게 더러워진 이 개는 몹시 배가 고파 있는 듯 했다. 뒷다리 깨로 달라붙은 배는 숨 쉴 때마다 할딱할딱 뛰었다. 이게 다 외형적이죠. 그죠? 무슨 먼 길을 걸어온 것도 같았다라고 추측을 하죠. 다 추측이고 배가 바짝 마르고 할딱할딱거리고 흰색 털이었을 건데 오래도록 방황했는지 때가 묻어서 흙탕물 같은 색깔이고 황토빛이고 그 형상을 보이는 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3인칭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이 개가 버려졌는지 길을 잃었는지 어디에 사는 개인지 다 알 수 없는 채로 이야기는 진행되는 거죠. 이것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목에 무슨 긴 끈 같은 것을 뗐던 자리가 나 있었다.
이렇게 끈에 목을 매어 가지고 머나먼 길을 왔다는 듯이 이렇게 가죠. 다 추측이죠. 다만 보이는 그 외형적인 개의 형상을 보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대부분이 개의 행동 또는 외형적 상태, 외적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현상, 그것만 그대로 묘사로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주죠. 그 개가 오랜 기간 떠돌이었음을 간접적으로만 보여주는 거죠. 독자가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도록. 관찰하는 것이 그래서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직접 대놓고 저 개는 이틀 전에 집을 나왔다. 마치 이틀 전에 그 개가 집을 나오는 것을 작가나 그 서술자가 본 것처럼 확정짓지 않죠. 사실 이틀 전에 나왔을 수도 있지만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그렇게 확정짓고 단정지을 수 없다. 무엇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집중하시고 잘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이것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소설창작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모든 경기가 룰이 있듯이 축구, 배구, 야구, 농구 다 룰이 다르듯이 소설의 시점도 그 시점마다 규칙이 있어서 그 룰을 반드시 지키고 문장을 끌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제가 했죠. 처음에 많이 써보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인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인지 어떤 시점으로 본인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문장이 다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작가가 집중하고 내가 어디에서 보는 시점을 쓰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소설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겠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소설의 시점 중에서 네 번째 시간으로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엔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안녕.